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이음사회갈등연구소 대표 이원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는 왜 관계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사회갈등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등이 빚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회사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 갈등의 어떤 사회적 여건에서 역사적 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5천년의 역사 동안 반만년의 역사 동안 천번의 외침과 일제 식민지와 또 몽골의 지배와 그리고 분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단 이후에 10년간의 민간 독재와 30여 년의 군사 독재. 이제 민주화를 만들어간 지가 30여 년밖에 안 된 나라다. 이제 좀 정말 걸음마 수준밖에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다. 그러니 이런 것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유럽의 선진국들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르고 수많은 그런 경험 속에서 많은 것들을 국가적인 자아 성취를 이룬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니냐. 하지만 그런 나라들의 좋은 예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조금 민주화로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좀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기대 수명에 대한 연장과 그리고 뭐 정년의 연장 그리고 기대 수명의 연장이 되면 당연히 정년의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의 상실,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없어지는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임금의 구조라든가 일자리 배분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도 숙제로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전 사람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영업의 폐업률이 그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불안들이 삶의 공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특수성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지배가치의 상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편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특수성을 6가지로 예견한 어떤 교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 관계성을 좀 더 들여다보고 거기에 주체성이라는 단어를 특수성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사회를 한번 진단하고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둘 또는 어떤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적 맥락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성질을 바로 관계성이라고 학문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인의 관계성 그리고 서양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특성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한국인의 관계성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맥락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TV에서 많이 지금 뜨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특히 유럽의 선진국의 국민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접하면서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먹다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거는 자기가 시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식당에 둘이 들어가건 셋이 들어가건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는 김치찌개를 먹으러 왔다가도 상대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성입니다.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맥락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를 사 먹으러 가는데 너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걸 되게 신기해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대한민국 사회의 특수성 중에 6가지 중에 하나인 가족 확장성이라는 게 있는데, 가족 확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가치가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성과 가족 확장성이에요. 내가 내 엄마를 소개할 때, 내 가족을 소개할 때, 내 아내를, 배우자를 소개할 때 내 와이프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와이프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모든 이 사회 전체 구성원을 가족으로 인식하려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의 구조로 만들어져 온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외침을 통해서 그리고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공동체 의식,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특히 제가 이 전체적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부합하고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 거냐면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흐름, 시대적 흐름이 우리라는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급진보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것들이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매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봐도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회는 소통의 언어를 씁니다. 다양한 표현을 갖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자음모 오음모 굉장히 단순한 언어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억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의 언어를 쓰고 대부분 기술의 언어, 영어나 외국의 언어는 대부분 기술의 언어를 씁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페이크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애프터는 굿 이브닝 혹은 하이 이런 전체적으로 다 하이라고 인사를 하죠. 대한민국 인사 방법이 되게 다릅니다. 밥 먹었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외국에서 보면 완전 기술의 언어로 받아들여요.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런데 우리는 식사했냐는 말이 인사인 거예요. 또 어디 가세요도 인사말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언제 밥 한번 먹자. 헤어질 때 인사말이죠. 우리 언제 술 한잔 하자. 전화할게.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통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럼 언제? 라고 물어보면 머뭇거리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했는데 그래 언제?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극히 드물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소통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우리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관계에 있다. 또 그 해결 방법 또한 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시작은 말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저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언어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 그리고 결국은 이런 갈등이 결국은 말에서도 많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한 부분에 좀 많이 좀
순화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말의 90%는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일각의 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마워. 야, 너 갈수록 예뻐지는데, 뭐 수고했어. 이런 말들이 상대한테만 대부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나와의 관계, 제가 5강쯤에 가서 나로부터의 소통이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결국은 그런 상대한테 내뱉는 말들을 나한테는 하고 있는지, 모든 갈등의 시작이 관계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이전에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이 사전적 의미로는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성향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체성이 나타나는 방식이 동서양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서양 같은 경우는 이 주체성이 자율성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존재감으로 드러납니다. 이 주체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비춰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럽의 선진국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동서양의 심리를 비교를 하는 연구 결과가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인의 이 특성, 심리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가 한반도라는 이 조직이 굉장히 앞으로의 21세기의 중심과 중후반에 들어가면서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걸 알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드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서양의 자율성과 한국인의 존재감,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존재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턱 쏜다입니다. 한턱 쏜다. 한턱 쏜다라는 걸 언제 쏴요? 대부분 어떤 좋은 일 있을 때, 혹은 어떤 내가 주인공이었을 때.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무조건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럴 때 쏩니다. 오늘 내 생일이야. 내가 한턱 쏠게. 이게 바로 한턱 쏜답니다. 그런데 이게 한턱 쏜다에 반대되는 말이 접대라는 게 있어요. 요즘 뭐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접대라는 게 많이 불편해지긴 했습니다만, 접대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비즈니스할 대상을 모셔놓고, 자, 오늘 이거 내가 쏩니다. 마음껏 드세요. 이러면 비즈니스가 안 되죠. 접대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모르게 몰래 미리 결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바로 접대의 어떤 미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반면에 한턱 쏜다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배제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내 아들이 어디 A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한턱을 쐈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내 아들은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한턱 쏜다. 주인공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의 집착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만나면 다 아이들이 문제다, 성인들이 문제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결국은 지금 60세 이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자신이 삶의 대한민국 사회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뛰쳐나오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한턱 쏜다, 주체성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왕게임에 대한민국 사회가 병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기가 더 이상 사회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인식이 느껴지고 위기의식을 갖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특히 시니어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소리밖에 안 듣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라떼는 뭐가 최고였어,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모이면 거기서 반장을 뽑아요.
회장을 뽑고 모임을 자꾸 만들어서 자기가 지갑을 열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현실에 대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꼰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관계의 집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에 이러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어떤 정신적 빈곤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집단 사회다 혹은 뭐 이렇게 관계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보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집단 사회적으로 많이 봐요. 왜냐하면 뭐 집회 문화도 많이 돼 있고요. 많이 뭐 성장됐습니다만 그런데 집단은 철저하게 서열주의입니다. 일본에 가까운 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집단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집단 속에서 나를 찾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찾습니다. 이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집단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관계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더 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16년에 촛불정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떠나서 그때 뭐 촛불을 들었던 태극기를 들었던 혹은 뭐 방관을 하고 있었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촛불을 들으러 간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100명이 모여 있으면 대부분 내가 이런 국민 노동자 서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촛불을 들어야겠다 혹은 태극기를 들어야겠다 라고 가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극히 드물더란 얘기예요. 그게 20, 30%도 안 됐다라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7, 80%는 어떻게 가느냐? 야,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 너 갈래? 라고 물어보고 아무도 안 가면 자기도 대부분 안 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누구 손에 끌려왔거나 집단을 이루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 집단 속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집단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개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몇몇의 관계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관계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공의식. 내가 오늘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촛불을 들어야 태극기를 들어야 이 사회에 내가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어떤 뭐 착각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자신을 지배하는 그런 자존감 같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주체성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 주체성이 강한 한국인의 특성을 한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요 언어의 구사력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에도 생각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사회적인 문화적인 특성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OECD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준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대로 또 이게 말하면 교통법규 준수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건데 위반율은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제가 지금 주체성에 관련돼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기 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데 밤 새벽 2시에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웠는데 차가 30초 이상 한 대도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턴해도 되겠는데? 라고 해서 유턴을 도는 거예요. 신호 위반을 해도 되겠는데? 내가 봤을 땐 이 법은 잘못된 거야. 이 시간엔 저 신호를 전멸을 해놨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서 있는 1분을 기다리는 무료함 때문에 장치해 놓은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얘는 이 법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법이라는 제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또 하나의 이 주체성이 강한 학문의 특성 중에 또 하나로 나타나지는 게 뭐냐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게 바로 주인공 의식 같은 건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바로 이제 꼰대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런 관계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라는 가치를 만들어냈고 이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알아주지 않으면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돈도 있어요. 사회적인 명분도 있어요. 근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폭력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갑질을 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보호 제도가 너무 좀 미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보통 10명 중에 8, 90%가 나는 갑질을 당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인데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질 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주체성, 관계성으로 인한 폐해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관계에 집착하는 걸까, 대한민국은?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 지배적 가치의 상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춘기를 앓고 있다라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은 사춘기를 앓고 있다, 혹은 중년의 위기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대한민국을 5,000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분단의 역사와 일제강점기와 70년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약 한 13세, 12.6 정도의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게 12.6, 딱 중2의 나이입니다. 1, 2학년의 나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중2병, 사춘기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을 낳은 부모가 실제로 있다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얘가 지금 사춘기인가 봐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춘기를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춘기가 언제까지 갈 거냐? 꽤 오랜 시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만들어간 지가 이제 막 30여 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유럽의 그 수백 년 혹은 2, 300년을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가치를 우리가 수십 년에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러한 모델들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지금 사춘기를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지표로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대한민국이 OECD 주요국 중에 행복 순위가 거의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땐 거의 상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복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하이고요. 뭐 1등 하는 것도 많죠. 자살률 1위입니다. 산재 사망률 1위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 연간 근로 시간이 독일 같은 나라에 거의 5개월 이상을 더 일합니다. 700시간 정도가 더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 산재 사망률을, 장시간 노동이 이런 산재 사망률을 높여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사회 시스템, 이런 진보정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세상에 한 줌의 죄도 안 되는 1%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99%가 허덕이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99%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1%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 희망이 좌절되는 순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를 없애자라는 운동보다는 99%의 생각을 바꾸는 운동이 더 훨씬 더 사회적으로 유연하고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용어이기도 한데요. 폴스턴 부부와
패스트 폴로워라는 게 있습니다. 1편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만든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자면 애플, 스티븐 잡스가 만들어낸 핸드폰을 봅시다. 처음 만들었어요. 애플의 그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데 없애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디자인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핸드폰에다가 TV, 오디오, 전축 모든 걸 다 넣었죠. 카메라 기능까지. 그래서 이 퍼스트 무버, 우리는 이것을 따라하는 패스트 팔로우 정책으로 열심히 살아와서 정말 전 세계 1회가 없는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패스트 팔로우 정책으로는 따라갈 게 없어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일본 TV, 삼성 TV, 중국산 TV 세 개 갖다 놓고, 메이커 가리고 화면만 봐도 이게 어느 나라 건지 대부분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이커를 가리고 틀어놓으면 어느 걸 못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도 못 찾습니다. 메이커를 가려면. 그 정도로 기술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 10년 전에 애플이 광고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광고의 카피 문구가 이런 거였어요. 별을 만지게 해주겠다. 신문을 듣고 전화를 보게 해주겠다. 대부분 사람의 감성에 관련된 거랍니다. 감성, 감각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 LG, 우리나라 S전자와 L전자의 광고 카피는 뭐였냐면 더 빠르고 더 얇게 강하게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느냐 기술에 초점을 맞추느냐 차이인 거죠. 그게 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모델들이 있으니 우리는 더욱더 잘 따라가고 또 우리만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바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바쁘게 삽니다. 이 바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이 바쁨을 이유로 정작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너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이 아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산문 형식으로 재밌게 의미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낭독해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어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